중국에 대한 비호감이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급등한 상태죠. 조용한 상태를 잘 못 참아요. 단체 해외여행을 가서 그런 식으로 떠들면 본인들은 국내에서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은 행동일지 몰라도 국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그 주변을 생각하지 않는 행태가 되겠죠. 자기 주장이 당연히 맞는 걸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고 상당수의 경우 그들의 주장이 옳지 않죠. 런아웃라는 거는 아주 시끌벅적하고 막 신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정적인 뜻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런아웃라는 분위기를 중국 사람들이 단체 해외여행을 가서 현지에 있는 음식점이나 백화점 같은 데서 그런 식으로 떠들면 본인들은 국내에서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은 행동일지 몰라도 국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그 주변을 생각하지 않는 행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고급 식당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 이제 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 거기에는 항상 커다란 텔레비전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고급 음식점에 가서 텔레비 켜놓고 그거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딱 방에 들어가면 대개 텔레비부터 켜요. 그러니까 조용한 상태를 잘 못 참아요. 뭔가 뭐 이런저런 사람 소리가 막 나와야 돼,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게 참 이상하죠.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어떤 할머니가 길에서 자동차가 확 이렇게 건드리고 지나가는 바람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다쳤어. 그래서 길 가던 사람이 그 할머니를 부축해서 신고도 하고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낭패를 당하고 막 그 큰 돈도 물어주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할머니가 돈이 없어요. 근데 난 다쳤어. 부상을 입었어. 근데 병원에 가면 병원비를 내야 돼. 난 병원비도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막 붙어가지고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건드려서 막 이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봤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도와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사람한테 덮어 씌워야 나는 병원비를 충당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이든 남의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게 신상의 이롭다. 이런 풍조가 있었던 거죠. 중국이 원래 청나라였잖아요. 그리고서 중화민국이 된 후에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계속 전쟁하고 그랬으니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깡촌에 있는 농부들이 공산주의 혁명 사상 뭐 이런 걸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까요? 그럼 몰랐을 거예요. 그죠? 뭐 자본주의가 어떻고 뭐 사회주의가 어떻고 이런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농사 짓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건국이 되면서 이제 자본가 그리고 지주들을 다 이제 처단을 하고 이제 농촌에서도 농지를 집체 소유라는 걸로 바꿉니다. 그건 뭐냐면 이 마을에 옛날에 대지주가 가지고 있던 땅을 이 농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제 당신들 거야 이렇게. 또 토지 개혁이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나눠주지 않고 그러면 사유제가 되니까 요 땅은 요 농촌 농민들의 공동 소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농사를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땅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소출이 잘 나오는 데도 있고 적게 나오는 데도 있고 불공평해.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합쳐가지고 공사 이런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네 땅 내 땅 구분하지 말고 다 우리의 땅이니까 다 같이 가서 다 같이 농사를 지어. 밥도 다 같이 먹어. 누구는 잘 먹고 누구는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식당을 공동으로 차려가지고 각자 먹는 게 아니라 다 거기 와가지고 같이 먹어. 그 다음에 그 소출이 나오면 다 같이 놀아가죠. 똑같이 놀아가죠. 공산주의가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단 간부는 농사 안 해. 나는 지시를 하고 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쟤는 열심히 일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나도 좀 쉬어. 이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마구 떨어져가지고 소출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생산성이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농촌에서 농민들이 자기 먹을 식량도 제대로 안 나오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농촌만 그런 게 아니라 공장도 그렇고 비료 생산도 그런 식이 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90년대 초에 중국을 가보면요. 이 국영 공장들은 공장에서 그 공장장이 뭐 이렇게 작업 지시를 내려도 안 돌아가요. 노동자 농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장이 있어도 노동자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탱자탱자 하는 거예요. 아니, 일 안 해도 봉급은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고객사 있잖아요. 고객사. 근데 고객도 국영기업이죠. 그 고객사의
노동자들이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 이거 있어야 되는데 니들 생산을 안 해줘가지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 동무 그럴 수 있어? 그거 좀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해서 또 소주 한 잔 말아주고 이러면 그래 저쪽 노동자 동지들이 어려우니까 그럼 우리가 좀 만들어 주지 뭐 이렇게 해서만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산과 이런 게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래서 산업 생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식량도 제대로 생산이 되지 않아서 먹을 게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렇게 됐어요. 그 사건을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책 이름이 대약진이었거든요. 문화대혁명이라는 거는 중국 건국의 첫 번째 국가주석을 지낸 마오쩌둥이 정권을 잡고 국가를 운영하다가 이제 큰 실책을 몇 가지를 합니다. 뭐 대약진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하는데 그 정책에 실패해서 기아, 굶어 죽는 사람이 막 수백만 명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경제 정책 운영에 실패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그 주석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러난다는 게 이제 국가 주석을 막 딱 버리고 늘어났다기보다 이제 권력의 자리에서 이제 자기가 뒤로 물러선 거죠. 실책을 인정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권력을 다시 자기 손으로 잡기 위해서 채택한 방법이 당시 유명한 홍위병, 젊은이들, 심지어 고등학생들한테 이 공산주의 사상, 우리나라는 마오쩌둥이 얼마나 그 중국 사람들한테 영향이 큰지를 잘 모르는데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마오쩌둥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위대한 인물이에요. 당시에도 그랬고 그래서 대중운동을 벌여가지고 과거의 중국의 봉건 전통을 다 때려 부숴야 된다. 기존에 남아있는 그런 봉건 잔재를 다 바꿔야 된다. 이래가지고 다니면서 옛날 유적 같은 것도 다 때려 부시고 옛날 사당 같은 것도 때려 부시고 그 다음에 꼰대들도 잡아다가 너희 꼰대 너희 반동분자들 이래가지고 두들겨 패고 그렇게 하면서 마오 주석의 말을 들어라. 뭐 이렇게 이제 전국적인 운동을 했어요. 심지어 권력 상층부에 있던 사람들, 장관급들 이런 사람도 그 홍위병한테 끌려가가지고 매맞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마오쩌둥이 그랬거든요. 이 먹물들은 녀석들은 말이야 그냥 펜대만 놀리고 자기는 노동도 안 해보고서 요래라 저래라 입으로만 조동아리로만 깐다. 이것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 그래서 하방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깡촌에 있는 농촌으로 보내가지고 집단 농장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여기에 북경대학의 뭐 역사학과 교수, 그 산스크리트 교수 뭐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농장에서 막 일하고 일 제대로 못한다고 체벌 당하고 이런 일들을 당해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화대혁명 때 하방을 당한 마지막 연령층에 해당되는 사람이 시진핑 주석이에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그래서 깡촌에 가가지고 돼지치고 뭐 이렇게 농장에 가서 막노동을 몇 년을 했어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자기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일했던 그 농촌을. 그 다음에 그 문화혁명이 지나면서 거기서 복권이 되면서 깡촌의 촌장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문화대혁명을 겪은 중국인과 겪지 않은 중국인은 인간이 틀려요. 성격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달라요. 그러니까 문화혁명을 겪은 사람들은 첫째, 말수가 적어요. 말을 잘 안 해. 여러 험한 꼴을 너무나 많이 봐가지고 별로 말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도와줄 때도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도와주지. 뭐 내가 이렇게 해서 누구를 이렇게 도와줬어 내가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문혁 이후 세대는 그런 그 피비린내 나는 장면을 안 보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중국 경제는 고도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늘이 없고 천지난만 하죠. 그리고 우리 중국은 너무나 위대한 중국이야 이렇게 생각하고요. 많이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뭘 잘못한다기보다 중국 사람들은 이 시야에 중국이 99%고 중국 외의 세계는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남의 나라라는 걸 의식을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식으로 밀고 나가고 자기 주장이 당연히 맞는 걸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고 또 상당수의 경우 그들의 주장이 옳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 사람들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걸핏하면 자기들이 그 숫자가 많다고 힘으로 누르려는 경향도 보이는 것 같고 중국에서 살다 보면은 차이에 대한 그 민감함이 없어져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볼 때도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살 때는 내가 1500cc짜리 자동차를 타는데 옆에 있는 동료는 1800cc짜리 자동차를 사. 그런 격차를 내가 막 느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떤 식이 됐냐면 그게 별로 크게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다 1500, 1800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그게 민감하게 느껴지는데 중국은 사람 종류도 많고 자동차 종류도 많아요. 그러면 800cc 자동차부터 5000cc 자동차까지 있는데 거기서 뭐 1500cc, 1800cc 차이 따져봐야 그게 별로 크게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치를 예를 들어보죠. 김치에 해당되는 중국 음식을 중국에서 酸차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짠지 같은 거예요. 짠지류를 전부 酸차이라고 해요. 그러면 중국은 그 땅이 넓고 지방마다 酸차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김치 그러면 요게 김치인데 중국에서는 酸차이 그러면 요거 저거 요거 저거 요거 저거 해서 막 가지가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인의 시각에서 볼 때 김치는 酸차이의 한 종류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중국의 酸차이를 가서 보면은 이건 우리 김치가 아니야.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아니 비슷하지도 않은데 이것들이 이 김치가 중국 거라고 그래. 이제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요게 또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하 관계에 민감해요, 우린. 근데 중국 사람은 그거 안 민감합니다. 그래서 같이 맞먹는 문화예요.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물론 그 권력을 가지고 힘센 사람한테 가서 막 까부는 사람은 없죠. 예를 들자면은 직원 식당에서 사장님이 오랜만에 오셔서 밥을 먹어. 근데 보니까 계란 부침을 안 먹고 있어. 그러면 사장님 그 계란 부침 안 드실 거면 제가 좀 먹으면 안 될까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중국 문화고 사장님이 와서 그 식사를 하고 있으면 다들 경직된 자세로 사장님 쳐다보면서 눈치 보면서 밥 먹는 게 우리 문화죠. 그런 면도 있어요. 특히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거부 반응이 우리나라 문화에서 볼 때는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아마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일본 노래 같은 거 들으면은 다 그게 걸리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문화 전통을 계승해야 된다. 왜 외국의 문화에 퇴폐한 문화에 휩쓸리느냐 젊은이들이. 그래서 장발 단속도 하고 아가씨들 미니스커트도 단속하고 외국 노래 듣는 것도 단속하고 가수들도 남자 가수들 다 머리를 군대식으로 깎게 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도 정부도 입장이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거예요. 우리 5000년 역사의 중화 문화가 있는데 아니 왜 그 무슨 외국에 젊은 여자애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춤추는 거 그런 거나 쳐다보고 있냐. 건전하지가 못하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케이팝이 전 세계로 나가고 있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보니 중국의 젊은이들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국 정부가 그거를 방해하니까 중국 정부가 왜 문화를 방해를 하느냐 시샘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중국 정부 입장은 꼭 한국 문화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일본 문화도 그렇고 미국 문화도 그렇고 다 외국 문화보다 우리 전통 문화를 숭상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중국에 대한 비호감이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급등한 상태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그 해당 정권과 해당 국민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본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아마 100만 년이 지나도 중국은 한국 옆에 있지 않을까요? 일본도 한국 옆에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일본 열도가 침몰한다든가 그러면 좀 뭐 다른 얘기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 중국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농사 짓고 아들, 딸 대학 보내고 이렇게 살고 있는 중국의 농민을 우리가 그럼 싫어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그 대상을 점점 더 확대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 같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 우리가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살펴가지고 내가 이렇게 뭉탱이로 싫어하는데 사실 나눠보니까 여기서 이 부분이 싫은 거지 이 사람들은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내가 싫어할 이유가 없네 이렇게 줄여나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국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서 살면서 많은 인정 많고 의리가 있는 중국 친구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면 제가 중국을 싫어하느냐? 싫어하는 면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특히 일당 독재 뭐 이런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하지만 많은 좋은 중국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중국이 현재 일당 독재 체계인 게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닌데 뭐 14억 중국 인구가 다 싫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저는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다 중국이란 말로 다 퉁치지 말고 나는 중국의 일당 독재 정치가 싫다. 이렇게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좀 재미있게 생각하는 게요. 과거 80년대에 어글리 재패니스라는 말이 있었어요. 일본이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니까 막 해외 관광을 많이 나가고 그런데 촌놈인 거예요. 그래서 해외 나가서 아주 몰상식한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어글리 재패니스라는 말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국이 돈을 벌고 나니까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그 해외여행을 나가기 시작하면서 또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꼴불견을 많이 해가지고 어글리 코리언이라는 말이 돌았어요. 그런데 어글리 코리언이라는 말이 유행하던 시절은 어글리 재패니스라는 말이 유행하던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건 한국 사람들이 문화적 소양이 높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아무도 인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뭐 1억이 넘는 인구가 돌아다니면서 시골 사람까지 다 해외 여행하는 데까지 소요된 시간보다 한국이 소요된 시간은 짧았다고 보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다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한 10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글리 차이니스의 행태가 전 세계적으로 어글리 재패니스란 말이 한 5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단순 계산으로 10배쯤 되니까 그러면 한 50년 동안 저 중국 사람들 왜 저래 뭐 이런 소리를 전 세계에서 하는 그런 현상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국이란 나라하고 자꾸 충돌을 하다 보니까 어글리 차이니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를 않고 중국은 싫어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는 거죠. 중국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것이 그 국가 사람들이 돈 좀 벌어서 지금 문화적 소양이 부족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좀 심한 말로 하면 촌놈들이 막 해외 여행을 하다 보니 별짓을 다 하는구나 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를 그냥 중국 사람들은 다 저래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거죠. 인근 국가하고 사이가 나쁜 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랬고 역사적으로 다 그랬어요. 그리고 좀 잘 나가는 국가가 있으면 옆 나라는 다 싫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오스트리아 사람을 하나 만났더니 자기들은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잘난 척한다고 건방지다고. 그런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이거를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웃 나라끼리는 옥신각신이 많기 때문에 충돌의 이런 일도 많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고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사이가 그렇게 원만치 않다라는 걸 기본 전제로 깔을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아마 1000년이 지나도 중국은 한국 옆에 있을 거예요. 일본도 한국 옆에 있을 거고. 근데 자꾸 미워하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 가면 관계는 이렇게 좋아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앞서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싫은 건 싫다고 얘기해야 되고 미운 건 밉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대상을 좀 정조준하고 우리가 미워할 대상이 되는 범위 외에 일본인, 중국인, 뭐 또 다른 어떤 나라가 됐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먼저 경제 발전의 길을 걸었잖아요. 뭐 반도체 등을 받고 뭐 중국도 앞선 기술 분야가 많지만 우리가 비즈니스 월드에서 보면 한국의 그 선진도가 더 높잖아요. 그러면 중국을 자꾸 큰 나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동생, 덩치 큰 동생으로 생각해서 좀 모자란 동생이 옆에 있다. 이렇게 하고 형님의 마음으로 대해준다면 참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